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어제 뉴스앤이슈 2부에서 YTN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앵커와 출연자 뒤에 노출된 그래픽 화면에서 특정 기호에 기표된 용지가 잘못 방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공정한 선거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뉴스앤이슈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6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출퇴근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교통정책의 큰 틀을 발표했죠. 네, 수도권을 촘촘하게 빠르게 서둘러 연결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김포 골드라인을 탔는데 숨막힐 지경이었다면서 그래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공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은 신속하게 연장을 추진하고 DEF 3개 노선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GTX A부터 F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의 질이 삶의 질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이 막혀서 살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너무 많이 힘드셨을 거라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교통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이런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그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런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울경과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남 등 수도권 동서남북 4개 권역에 11조 원을 집중 투자해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와 경부, 경인고속도로 등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임기 안에 단계적으로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 역시 국민이 참여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아침도 없는 삶이라는 말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면서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정부 추진에 따라 GTX A, B, C 노선은 평택과 춘천, 아산, 동두천까지 연장되고 GTX DEF 노선이 신설됩니다. GTX 노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픽으로 주요 구간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GTX A입니다. 오는 3월 30일부터 수서 동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파주 운정부터 동탄 구간 개통에 이어 평택까지 연장이 추진됩니다. 완전히 개통할 경우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GTX B 노선입니다. 2030년까지 인천과 서울역, 마석을 연결할 GTX B는 강원 춘천까지 연장되고요. GTX C도 보겠습니다. C는 4년 뒤인 2028년까지 삼성역을 중심으로 경기 양주에 있는 덕정과 경기 수원을 잇는데요. 각각 경기 동두천 그리고 충남 아산까지 연장됩니다. 혹시 GTX D 노선도 한번 보시죠. GTX D 노선 보시는 것처럼 인천공항부터 경기 원주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는 장기, 검단, 대장 그리고 삼성을 잇는 그러니까 강남을 관통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고요. GTX E 노선 보시죠. 이 노선 보시면 서울 북부 지역으로 움직입니다. 인천공항 출발해서 연신내 광운대에서 덕소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GTX F 노선 보겠습니다. 네, F 노선은 경기 북부부터 남부까지 동그랗게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부천 종합운동당, 대곡, 그리고 경기
동부 쪽으로는 덕소, 교산까지 있고요.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렇게 신설되는 노선 GTX DEF까지 보셨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경제가 1.4% 성장하며 한국은행과 정부 전망치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 수출 회복세를 발판으로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지난해 4분기와 연간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나왔는데 기존 전망치에 부합했습니까? 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은 앞선 3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한 해 전보다 1.4%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앞서 1년 전 발표된 2022년 4분기 성장률은 수출 급감과 함께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 분기만의 반등에 지난해 1분기부터 지금까지 4분기 연속 성장 흐름을 유지하며 시장 우려를 딛고 전망치를 달성한 겁니다. 다만 2022년 연간 성장률이 2.6% 수준이었던 걸 고려하면 가까스로 전망치에 도달한 거지 성장률 자체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역성장 수치 이후로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적이 주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특히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지난해 4분기 실제 국내 총생산 지출 항목별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가 눈에 띕니다. 2.6% 증가하면서 지난 3분기부터의 회복 흐름을 이어갔고요. 석유 제품 등의 수입도 1% 증가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도 각각 0.2%와 0.4% 늘었습니다. 민간 소비의 경우 재화 소비는 줄었는데도 거주자의 국외 소비 지출이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운송 장비 등이 3% 늘었지만 건설 투자는 건물과 토목 건설 모두 줄면서 4.2% 감소했습니다. 4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인 실질 국내 총소득 증가율은 4분기에는 0.4%로 경제의 성장률을 밑돈 반면 연간으로는 1.4%로 경제의 성장률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인 불화살 3-31형의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개발하고 있는 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 안전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고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 부단한 갱신 과정이고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어제 순항미사일 발사를 명확한 도발로 규정하고 위협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방어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더 이상의 위협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again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and return to diplomacy.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th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to best engage the DPRK, how to deter some of their aggressive and destabilizing behaviors. 미 국방부는 북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서면 질의에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위협적이라며 북한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한일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멜리사 볼턴 미 공군 차관 지명자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과 이란의 우주 활동도 분명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돌턴 지명자는 북한이 자국민과 이웃 국가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위성 통신을 방해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돌턴 지명자는 특히 북한이 더 큰 형태의 나쁜 행위 유형과 결합하면 위협이 커질 거라고 말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기술 협력을 경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 포로 65명을 태운 러시아군 수송기가 추락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으로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국경지대 벨고로드에서 러시아군 수송기가 연기를 내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곧이어 폭발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인류신 수송기에 우크라이나 포로 65명과 러시아인 승무원과 호송요원 등 74명이 탑승했고 이들이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테러 공격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이 레이더에 탐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Поражение самолета осуществлено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из района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Липцы Харь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с применением зенитно-рак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адиолокацион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ВКС России наблюдался пуск 2 украинских ракет. И спереди огонь горит. И потом там взорвался где-то за лесом, черный дым был нам тут видать. 러시아 외무부도 우크라이나 정권이 또 테러를 저질렀다며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숨진 포로들은 이날 국경 검문소에서 교환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장은 포로 교환을 방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3발을 쏘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포로 교환이 예정돼 있었던 것은 맞지만 수송기에 누가 몇 명 탑승했는지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포로 교환 때와 달리 항공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러시아의 계획된 행동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모래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서 이를 유예하는 법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타결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만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협상 난항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산업안전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준비가 안 된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쌍특검법의 재표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수록 정치적 목적을 자인하는 거라며 오늘 본회의 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쌍특검 재표결 문제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어제 법사위 의결 절차를 마친 달빛철도 특별법 등 모두 79개 법안은 통과될 거로 예상됩니다. 여야 각 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가 주목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 관련해서 어떤 방식을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친윤계 등 당 일각에선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을 공개적으로 잇따라 비판한 데 이어서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언급한 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김 비대위원의 사태로 이른바 출구를 모색하자는 건데 아침 회의에 참석한 김경률 비대위원은 자신의 거취 관련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신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이미 다 밝혀진 사안인데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확정짓지 못한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제도에 무게가 실린 기류도 감지되고 있는데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의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 전까지는 의원들의 생각을 최대한 듣고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비례제 선거 방식은 제3지대의 파급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양측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과연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릴 것인지 아니면 대담 방식으로 열릴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형식의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최창렬 교수님. 지금 기자회견을 한 지가 꽤 오래됐죠. 예. 근데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자회견이라는 건 여러 언론이 이제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신해서 여러 궁금한 이슈라든지 쟁점들 이런 것들에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최근에 근데 여권에서 나온 소식은 뭐 KBS하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힌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예, 여러 가능성이 나오더라고요. 1월 달에 벌써 오늘 25일입니다. 거의 1월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 이 방향이 결정이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높지가 않잖아요.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많은 여론들이 일단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가감없이 여러 이제 언론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 방향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해소하고 해명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예. 특정 방송과 인터뷰를 또 하게 되면 또 그쪽과 이미 사전에 조율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불통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 차제에 김건희 여사 뭐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명품백 논란도 좀 있잖아요. 수수 의혹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좀 뭐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뭐 도어 스태핑도 중단된 지가 꽤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차제에 좀 그런 이제 불통 논란을 좀 해소하고 국민들과 또 야당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말이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가감 없이 그동안 이제 국민들과 여권과 뭐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보다 좀 전향적인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티엔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유감 표명이든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년 기자회견 혹은 신년 특정 방송사와 대담이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공개한 상태에서 미리 사전에 뭐 질문 같은 거, 대답 같은 거 다 이렇게 짜고 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지금 기자들에게 질문하라고 한다면 기자들 질문이 어디에 많이 모아질까요? 당연히 김 여사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거는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기자들이 대신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있는 겁니다. 뭐 윤 대통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제 국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뜻에 맞게 이제 이 대응을 해 나가는 게 맞다. 국민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의 운신의 폭도 자꾸 좀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를 들어 뭐 신년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걸 놓고도 어떻게 할지 막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김 여사 리스크가 실제로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묘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신년 기자회견을 좀 열어야 된다. 그래서 좀 미리 짠 질문 말고도 좀 자유롭게 기자들에게도 질문을 좀 받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도 좀 하고 그리고 유감 표명할 일이 있으면 유감 표명도 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향후에 국정 운영의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부 언론 통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도 있지만 과연 이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총선 전국에 긍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어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사과를 했었죠.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야기 된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김 여사 뭐 명품백 논란이 정치 이슈가 됐으니까 좀 그래서 이번엔 김 여사가 직접 얘기하는 게 사과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대통령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할 거라고요. 여러 질문에 대해서 뭐 사과할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소상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른바 몰카 함정 공작이다. 그런 것도 얘기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도 얘기하고 말이죠. 그럼 또 기자들이 또 얘기할 거라고 야당의 시각에서 말이죠. 그럼 또 얘기하고 답변하고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꾸 이제 대통령과 언론 그리고 대통령과 국민과의 사이에 뭔가 좀 활발하게 의사개진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인식을 좀 줘야 돼요. 그런 게 흔히 말하는 국정 기조의 변화입니다. 국정 기조의 변화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레벨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좀 달라질 때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수층 유권자들하고 달리 말이죠. 대통령이 좀 변하는구나 느끼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익적 당정 관계라든지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 이른바 국정 기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뀔 때 국민의힘에서 이제 마음을 돌린 이탈한 그러한 지지자를 다시 불러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 이른바 애티튜드를 좀 과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여건이 그런 데 대해서 대단히 인색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색하고 자신이 없는지 아직 임기 초반이라고요.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 이제 조금만 지나면 2년이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총선도 지금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또 정치 심판이냐까지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럴 때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과감하게 지금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한동훈 대 뭐 이재명의 대결 구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큰 거는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제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권에게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중도층과 항상 부단하게 소통하고 결국은 언론과의 대화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방송과 인터뷰를 한다?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의연하게 언론과 전 인터뷰해서 그런 걸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김건희 여사가 사저로 가거나 잠시 외국에 나가 있어야 된다.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어떤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 어떤 행보를 좀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런 뭐 일종의 임시 대응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임시 처방전으로 과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이나 분노가 사라질지 좀 의문인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뭐 이렇게 피해가는 식의 그런 식의 행보를 과연 보였을 때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김웅 의원이 낸 그 안은 별로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찌됐건 이게 이제 몰카 공작이든 아니든 명품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팩트로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중적인 어떤 그 해명이라든가 또 사과라든가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 또 국민적 불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갈등은 어느 정도 그 화재 현장 방문을 통해서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를 두고 여전히 그 갈등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해석들은 조금씩 다른 결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 가지 목소리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우리는 가슴 졸이면서 역사적인 정권 교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간 갈등이 표출되고 이를 수습하면서 협의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선 승리라는 결과는 기적이라고들 하십니다. 어려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 교체라는 절실하면서도 공통된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혼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갈등과는 달리 깊은 존중과 신뢰 관계 속에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동훈은 곧 물러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이 관두라고 된 거죠, 뭐. 아니, 관두라고 이번에 했는데 버텼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아니, 버틴 것은 지금 봉합해놨다니까요. 끌어내릴 오줌 끌어내릴 넣었다니까요. 방법이 수단이 있긴 있습니까? 권력은 별걸 다 해요.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두고 보세요. 원래는 김건희 특검이었는데 갑자기 명품백 사과로 치환이 돼 버렸어요. 네. 근데 이 안에서 결국 세 번째 주체로 이제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형식이 아니고서야 여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뭔가 약속대로 하기 어렵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초기에 나온 반응을 보면은 김경률 비대위원회 사퇴 정도로 이 결말이 날 거라 생각했을 텐데 거취를 지금 결정하지 않고 이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은 대통령 레임덕 소리 나오겠죠. 일단 첫 번째 들으셨던 김예지 비대위원의 발언, 깊은 존중과 신뢰로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면엔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 바로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과연 깊은 존중과 신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완전하게 극복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봉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봉합이라는 게 꿰맨 거를 꿰맨다는 얘기예요. 터진 걸 꿰맨다. 수술할 때도 그렇고. 근데 꿰맨 거를 이제 터진 걸 꿰매는 건데 이 봉합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해소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언론은 다 봉합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봉합이라는 표현 자체가 대단히 아슬아슬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무슨 이용 의원의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지를 철회했다는 말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관섭 비서실장이 만나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사퇴란 말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고 사퇴 요구를 있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 적어도 사퇴 요구를 했거나 지지 철회했거나 어쨌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게 뭐 사천 관련이든지 김여사 명분백 관련이든지 어쨌든 그동안 탄탄했던 어떤 그런 그 신뢰 관계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봉합이 빨리 될 수밖에 없다고 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빨리 되긴 됐어요. 근데 봉합도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서 봉합된 게 아니잖아요. 화재 현장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이제 그야말로 너무나 깍듯하게 몸을 낮춘 자세를 낮춘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 그리고 어깨 툭툭 치면서 신뢰한다는 표현을 했던 대통령의 모습 이게 봉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서로 조율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화재 현장이었고. 그러니까 이건 봉합보다 더 아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지금 선거 때까지 이게 잠복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그러니까 여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여러 이슈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저기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건 비대위원장 취임 전부터 말이죠. 근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뭐 아직은 생각이 비슷한데 과연 중도층의 인식을 대표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마 제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당 정황계가 어쨌든 변하고 있구나 보여줘야 돼요 중도층한테.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식도 바뀌고 있구나를. 그래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볼 때 이제 국민의힘이 좀 바뀔 수 있다 여건이. 그렇게 봤는데 이게 이렇게 갈등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박지원 위원장 얘기처럼 한동훈이 물러날 거야.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봉합으로 적당히 가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서 우리 화합해서 간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 한 언제든지 내려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이야기한 게 이제 권력은 별걸 다 한다.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실탄이 없다, 그러니까 병력이 없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지금 당장 그 친윤 의원들 간의 어떤 구심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약해지다 보니까 과연 한동훈 위원장을 물러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뭐 이 처음부터 이 약속 대련으로 지금 봤기 때문에. 약속 대련으로 봤죠,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차 약속 대련에 벌써 접어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1차 약속 대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에 내려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것으로 이제 1차 정리가 됐다. 자, 그럼 이제 2차 약속 대련은 그럼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 국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힘을 완벽하게 빼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찌됐건 이제 비대위원장 임명되고 나서 적어도 보수 진영 내에서는 완전 약간 열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한동훈 열풍이. 그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의 힘이 실리면서 뭔가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런 기대감도 막 고조가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도 막 오르고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뭐 맞먹는 수준으로 뭐 이렇게 버금가는 수준으로 막 나오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을 통해서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꼬리 내린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진 한 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향후에 듣겠어요. 특히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기대했던 사람들도 이거 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 뒤에서 하는 거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비감도 사라지고 신선감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도 바라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떨어지면 한동훈 비대위를 이제 해체하고 또 다른 비대위를 또 내세워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데 또 다른 비대위를 내세운다 그랬을 때 그때 누굴 내세울 거냐 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점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어찌됐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힘은 좀 살려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살짝 지금 이제 약간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면서 대통령실도 추가 압박은 하지 않는 이런 선에서의 2차 대련이 이미 시작이 된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속, 이제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서로 약속 대련이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적당한 타격을 줄 만큼만 하고 있고 그 이상은 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 그만큼의 어떤 약속 대련으로 2차를 가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근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90도로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당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친윤 세력들의 구심점이 좀 떨어지고 또 언급하는 이야기들이 좀 조용한 분위기가 있고, 그 외에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장동혁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뭐 당내 이야기들을 보도하는 언론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나타난 그 상황을 저는 약속 대련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약속 대련이라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이제 과거에 그 여권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를 하고 그 전에 사전에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서 이 정도 발언하겠다. 뭐 대통령에 대해서 차별화를 한다라기보다도 그래서 좀 이제 전향적인 발언을 하고 진전된 발언을 하면은 이게 대통령실에서 양해하는 쪽으로, 그게 약속 대련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그 모습은 전 썩 그렇게 외관상 좋지 않아 보였어요. 인사하는 모습. 인사하는 모습보다 전체적으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뭐 미리 와서 기다리고 눈을 막고 기다렸다, 뭐 그건 언론의 표현입니다만. 15분 동안 눈 막고 기다리고 그리고 두 손 모으고 이제 대통령이 뒤에 있었고, 아까도 보니까 툭 대통령이 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사적 관계가. 근데 이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 격인 사람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90도로 절을 하고, 그 모습은요 수직적 당정 관계 강화로 비춰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국민적 눈높이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왜 그럼 한동훈 위원장을 법무장관에서 사퇴하고 왜 투입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여권이 이번 선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긴급 투입한 거 아닙니까? 구원투수로. 그럼 뭔가 달라야 되는데 90도로 절하고 그럼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는 그야말로 수직적, 서열적, 위계적 관계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앞으로 2차 대련 그렇게 약속을 한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 말이죠. 우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은 중도층 그리고 일반 국민 일반의 보편적인 인식을 끌어올리는 길이에요. 국민의힘 쪽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약속 대련하고 그렇게 조율하고 그렇게 한다? 그건 절대로 지금 이게 선거가 많이 남았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여건이 어떤 대책을 세울지 모르지만 전공법으로 가야 돼요. 전공법으로. 예. 그리고 어쨌든 국정 운영의 방식이 바뀌고 있구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잠복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한동훈 위원장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예. 그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다시 서로 적당선에서 조율하고 대통령 면을 살리고 한동훈 위원장 면을 살리고 우리 현실 정치 공간에서 그런 면이 있어요.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통령 임기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제일 중요한 건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건이. 바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 또다시 약속대론으로 가고 서로 조율하고 이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서 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 전공법으로 가라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갈등의 불씨라고 해야 될지 새로운 갈등 봉합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김경률 비대위원 오늘 아침에 쇼펜하우어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경률 의원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또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입장 밝혔는데 머리도 까맣게 염색하고 다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분도 이제 정치인 다 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물타기를 굉장히 지금 세게 이렇게 지금 하시고 있는데 결국 이제 자기는 앞으로는 김건희 리스크라든가 명품백 얘기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 짧은 얘기를 굉장히 길게 이렇게 막 설명을 지금 이제 하신 건데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이 대통령실과의 모종의 그 조율을 암시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으로는, 제 추정으로는 아마 요즘에 대통령실의 그 정무 라인이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이제 의견, 특히 대통령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회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여기에 아마 상당히 바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나오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회 지금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들은 그 발언이라든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조율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대체 이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같이 명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겪어도 쉽게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단 말이죠. 본인의 어떤 상황을 빗댔다라고 봐야 될까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몸을 낮추는 거예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치 얘기가 계속 있고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사퇴를 하게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면이 많이 깎여요.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비대위 자체가 존재감이 떨어진다고요. 그렇다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영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건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뭔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재명 피습 사건이나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은데 여권 인사가 마냥 야당의 시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비판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럼 뭐 굳이 여당 비대위원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단지 이제 중도층 관점에서 또 상당히 부정적 여론이 높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른바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에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다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국민적 시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이제 같이 이재명 피습 사건과 송영길 돈봉투 사건과 같이 얘기했다는 거는 저거는 제가 아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몸을 잔뜩 낮췄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조율이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대통령실의 그 이제 의식을 하는 건데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요 정도에 갈 수 있죠, 이 비대위원이.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이제 과거
김기현 체제처럼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무 설령 조율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조율은 의미가 없다. 결국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 완전히 짜고 치고 옛날에 그 김기현 체제에서 아무런 비판적이 못했던 비대위와 똑같은 모양으로 간다면 한동훈이 옛날에 한동훈이 원래 기대했던 한동훈이 아닌 거죠. 그건 과거에 김기현 체제 때 인사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율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건 아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아마 조율되지 않은 순수한 장면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포의 군부대 어린이집을 찾기도 했는데 어린이들의 어떤 천진난만한 모습에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실물이 훨씬 나으시다는 걸 제가 김포시에 알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얘들아 할아버지 사랑해요. 시작. 교정해주세요. 할아버지 아닙니다. 이재명 아저씨. 이재명 아저씨 시작. 이재명 아저씨 사랑해요. 뭐 할아버지다 아저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선생님들이 잘생긴 할아버지 보러 가자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잘생긴 할아버지 어딨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웃음바다가 됐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해야 될 텐데 어제 로고와 색을 바꿨습니다. 본격적으로 뭐 이재명 색을 얻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새로 바뀐 민주당의 어떤 로고 PI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민주당이 요즘은 이재명 대표의 그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많이 이제 잦아들었죠. 뭐 기소된 사건이 재판 사건이 몇 개 있는데 워낙 다른 이슈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민주당을 제가 아는 과거의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민주당은 좀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자꾸. 그래서 이게 이 로고를 바꾼다는 거는 과거의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민주당 우리 돌아가는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지금의 민주당은 너무 이 지금 그 비위 관련 의혹이 많이 나오고 의원들 말이죠. 리스크 사법적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 나눴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의 도목도 의혹 사건 여전히 있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저 이제 로고를 바꿨는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 로고를 바꾸고 이제 모양을 바꾸면서 과거에 정말로 일반 중도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바라봤던 그 민주당으로 갔으면 좀 좋겠어요. 그럴 때 저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바꾸고 뭐 PI 바꾸고 이제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거 바꾼다 해서 행태가 똑같은 의미가 없어요. 전 바꾸는 것 자체를 의미를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뭔가 새롭게 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행동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과거 민주화 투쟁을 했던 정말 그런 당당한 민주당 그런 민주당이 된다면 저런 PI의 변화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PI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전의 어떤 로고를 보게 되면 파란색이 많습니다. 저 파란색이 이제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대표 있을 때 당시에 이니블루라고 불려서 파란색이 많은 문재인 당시 대표를 상징하는 그 파란색이 좀 많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번에 바뀐 로고를 보게 되면은 더불어라는 글자가 굉장히 줄고 또 민주당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커지고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개인 색깔, 퍼스널 컬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정치적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한다면 이제 그 문재인의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다. 그건 이제 새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친문계의 시대가 가고 친명계의 시대가 왔다.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내부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많기도 하지만 친명 공천은 뭐 그대로 관철될 것임을 이제 시사하는 중요한 그런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거제 논의가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갈래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뭐 병립형으로 갈 것이냐, 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연동형 유지를 할 것이냐였는데 지금 다시 또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선거제 어떻게 좀 마무리될 걸로 보십니까? 병립형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하면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면 과거로 되돌아갔다라고 비판을 받을 것이고 예. 연동형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 또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거 아니냐. 라는 것, 그런 의혹이 쉽게 가시질 않고 실제로 비례위성정당 만들었다 그러면 또 국민적 지탄을 지금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욕을 먹을 바에는 그냥 그 실속을 차리는 게 낫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 여기에 한 가지 변수로 작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비례위성정당 지금 외곽에서 지금 이제 자기들끼리 움직여서 민주당에 이제 우리랑 비례위성정당 만들자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세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 당도 합류한다 그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든 당도 이제 합류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거북스러울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에도 별로 보탬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그림이 원하던 그림이 아니어서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이 최근 며칠 사이에 상당히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삼지대 어떤 움직임도 있어서 이를 의식한 것도 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은 자선 사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비례연합정당 말씀인데 비례연합정당은 그건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제 아주 그건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말이 비례연합정당이지 뭐 사회민주당, 우리나라의 사회민주당이 뭐 독일도 아니고 삼인당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런 정당들하고 같이 뭐 비례연합정당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봐도 병립형 공산이 커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에요.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47명 중에서 30명은 반만 적용하고 또 17명은 또 병립형을 하는 게 지금 준연동형이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화끈하게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야 되고 뭐 캡 씌우지 말고 하려면 그거 안 하려면 차라리 병립형 와라.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양쪽 정당이 다 거대 정당들이 지금 또다시 위성 정당에 대한 부담이 커요. 예. 그렇다면 저는 병립형으로 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3월 정도 선거법에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거 1년 전에 원래 선거구가 획정돼야 되는데 아직도 선거 획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국회가 크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 언론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손보려는 명백한 언론 탄압 수사라며 이번 사안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묶어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수사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들이 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언론들을 손보기 위한 수사. 이게 이게 진상이에요.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특검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주장대로 희대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사건이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한데 묶어서 두 사안을 전부 특검을 해주시기를 정치권에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특검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임 씨는 류현진 선수 협박 혐의를 인정하는지 에이전시 팀장과 공모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류현진 씨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개인적 갈등을 빌미로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광역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편이 숨지고 70대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기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계단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집 안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게 타버렸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1층에 살던 노부부 가운데 80대 남편이 숨졌고 70대 아내는 크게 다쳤습니다.
70대 여성분은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해가지고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고요. 2층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옆 동네 광산구에 있는 횟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다행히 식당 안엔 아무도 없었고 인근 주민 20여 명이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시뻘건 불길이 냉동창고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이 불로 창고를 포함한 건물 2동과 주차돼 있던 차량 1대가 타버리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선 사거리를 달리던 SUV 차량 1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바로 빠져나와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가속 페달 쪽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성 한 명이 알몸으로 자해하면서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던 건데요. 왜 그랬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경북 영주에 있는 가정집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남성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극도의 흥분 상태로 자해해서 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경찰은 남성에게 수갑을 채워 제압했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네, 이 남성이 돌발 행동을 한 원인은 다름 아닌 마약이었습니다. 지구대로 연행되자 투약 사실을 자백했는데요. 자택에서도 케타민과 액상대마, 주사기 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6년 넘게 담합해온 KT와 SK텔레콤, LGU+ 등 이동통신사들이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서 담합을 지속했다면서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6%로 10월 말 대비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최근 한파와 서해안 지역에서의 폭설로 지난 23일 최대 전력 수요가 89.2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부는 북극 한파로 이번 주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폭설에 따른 태양광 이용률 하락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를 일으켰던 보잉 737 맥스9 기종의 운항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는 28일부터 자사가 보유한 보잉 737 맥스9 여객기를 다시 운항한다고 밝히는 등 항공업계도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막바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 곳곳에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추위는 좀처럼 꺾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청주, 영도, 대전과 광주 2도 예상되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3도에서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한파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보온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어제까지 눈비가 내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미끄러운 도로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에는 밤사이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반면 동해안의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길었던 강추위가 누그러들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날씨 속에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